단 하나의 프로젝트가 몇 달 만에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독일은 지도자들의 말에 따르면 세계 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비밀 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들을 원더바펜, 즉 제3제국의 기적의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실질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B2 로켓은 몇 분 만에 런던에 도달할 수 있었고 비행 중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트기는 어떤 연합군 전투기보다 빠른 속도를 냈습니다. 최첨단 잠수함은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은 기술로 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모두 전장에서 패배를 뒤집는 열쇠로 구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은 제한적이고 혼란스러웠으며 연합군의 징역에 비해 너무 늦었습니다. 이 무기들이 더 일찍 사용되었더라면 전쟁의 흐름을 정말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시대를 앞선 선견지명이 있는 프로젝트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약속이었을까요? 총 프로젝트 제국의 기술적 도박.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에서 집권했을 당시 나치 정권은 복잡한 지리적 전략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식민지 접근성, 풍부한 자원, 그리고 탁월한 산업 역량을 갖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던 독일은 구조적 불리함을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치 지도자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혁신이 수적 물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첨단 무기 개발은 단순한 보완물이 아니라 독일 군사 전략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기술의 효과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차의 등장, 전투에서 항공기의 활용, 그리고 중포의 집중적인 사용은 전투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혁신이 정확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도입된다면 군사적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918년의 패배는 부분적으로는 연합군에 맞서 혁신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한 탓이라고 히틀러는 주장했지만 히틀러는 새로운 제국의 미래는 견고하고 야심찬 기술 기반 위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확신으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도박을 이끈 논리는 세 가지 근본적인 축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첫째, 석유, 고무, 그리고 특정 금속과 같은 필수 원자재의 부족으로 인해 공급의 불리함을 보완할 기술적 해결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정역전이라는 개념은 강력한 타격을 통해 적의 방향을 교란시킬 수 있는 무기를 요구했으며 이는 적이 효과적인 방어를 구축하기 전에 적의 반응을 마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셋째, 총통의 개인적 비전은 전쟁 도구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대규모의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들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군비 계획은 군사적 효율성 기준보다는 적대 세력과 독일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정치적 의지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로 인해 기술 개발은 재래식 무기의 대량 생산이 더 실용적이었을 때조차도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는 선전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제프 괴벨스의 활약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선전부 장관으로서 그는 기술적 진보가 심리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43년 스탈링그라드 전투의 패배가 전쟁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부터 그는 갈등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비밀 무기고라는 아이디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처가 통제하는 공식 연설과 언론은 국내 전선의 사기를 유지하고 연합군의 불확실성을 조성하기 위한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들을 보도했습니다. 보복무기로 번역되는 보복무기 비에겔퉁사픈라는 용어는 이 전략을 가장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1944년 여름 런던을 공격하기 시작한 로켓에 적용된 이 개념은 단순한 기술적 설명을 넘어 독일 도시들에서 발생한 폭격에 대한 복수라는 정치적 서사를 형성했습니다. 모든 공식 발표는 혁신을 정의의 약속으로 변형시켰지만 연구 프로그램의 지연과 한계는 감춰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선전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시설, 기능적 시제품, 그리고 선진 연구팀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기밀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발표와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선전은 마치 대량 배치될 미래형 무기고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지만 실제로 생산은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기술 경쟁의 주요 인물 중 베르너 폰 브라운은 로켓 추진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젊은 엔지니어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30년대에 첫 실험을 마친 후 그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페네민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에이사 로켓 후에 B2로 알려진 미이 개발되었는데, 이 로켓은 고도와 속도 면에서 전례 없는 성능을 갖춘 액체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차지했지만 이 프로그램의 인적 물적 비용은 막대했습니다. 수천 명의 강제 노동자들이 극한 환경에서 시설과 부품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 분야는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우란베라인, 즉 우라늄 클럽을 통해 팀과 함께 핵 분열을 이용하는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초기 목표는 에너지 생성과 전례 없는 규모의 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어된 연쇄 반응의 실현 가능성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실험이 실제 운영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독일이 핵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군수 생산부 장관 알베르트 슈페어는 히틀러에게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한계를 보고했습니다. 그는 독일 산업이 1944년에 높은 생산 수준을 달성했음을 사적으로 인정했지만 이러한 노력의 상당 부분이 즉각적인 적용 없이 실험적 프로젝트에 분산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그는 각각의 혁신을 결정적인 발전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1944년 여름 런던을 향한 무일 로켓 공격을 통해 이러한 약속이 실현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제트 엔진 소리와 언론의 폭발음은 공식 발표가 사실이라는 믿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벌어지는 현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독일 도시들은 황폐해졌고 동부 전선은 점차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사회를 끊임없는 기대감에 사로잡히게 했고 결코 실질적인 전략적 효과를 낼 수 없는 확실한 무기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원더바페, 즉 경이로운 무기라는 개념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아우르도록 확장되었습니다. 거대한 크기의 탱크, 특이한 사거리를 가진 철도포,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 제트 엔진으로 추진되는 전투기, 대륙간 사거리 로켓 프로젝트 등이 개발 레퍼토리의 일부를 이루었습니다. 이 용어의 폭넓은 범위는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허구적 개념을 계속 유지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부분적이었습니다. 독일 연구 시스템의 한계는 명백했습니다. 유대인 과학자들의 추방으로 인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나 엔리코 페르미처럼 나중에 연합군 프로그램에 기여한 인재들이 독일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군부 간의 경쟁과 기술적 결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더해지면서 자원이 분산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각 프로젝트는 명확한 노력 집중 전략 없이 스스로를 결정적인 프로젝트로 포장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영토 곳곳에 산재한 비밀 연구소들은 이러한 도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페네민대가 가장 잘 알려진 시설이었지만 새로운 추진장치, 첨단 소재, 제어 시스템 연구센터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폭격 속에서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하단지가 건설되었습니다. 히틀러의 개인적 비전, 괴벨스의 선전, 그리고 폰 브라운이나 하이젠베르크 같은 과학자들의 연구가 상호작용하며 독특한 현상이 탄생했습니다. 기적의 무기, 운더와픈은 단순히 개발 중인 무기가 아니라 기술이 정권 생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정치적, 문화적 구조물이었습니다. 연구 투자, 비밀 시설 건설, 그리고 강제 노동 사용은 공식 연설에 따르면 승리를 보장하는 무기고를 찾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희생으로 정당화되었지만 약속된 방식으로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강철의 거상들, 제3제국의 장갑 야망. 독일 국방부는 기동성, 병력 집중, 그리고 항공과의 긴밀한 협조에 기반한 기갑 교리를 바탕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초기 판처 모델은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폴란드와 프랑스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1941년 여름 소련 공세는 결정적인 기습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T-34 전차였습니다. 이 전차는 설계, 출력, 그리고 저항력 면에서 독일 기갑 차량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T-34는 경사 장갑을 적용하여 무게를 지나치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더 강력한 방호력을 제공했습니다. 76mm 포는 독일 전차를 상당한 거리에서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넓은 궤도 덕분에 진흙탕 지형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했는데 이는 동부 전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단순한 구조 덕분에 신속한 수리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수천 대의 전차가 단시간에 전선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독일 최고 사령부는 더 무겁고 무장이 강화된 모델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티거 1호가 첫 번째 대응이었습니다. 1942년에 도입된 이 전차는 무게가 50톤이 넘었고 장갑체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대공포에서 파생된 88mm 포를 장착했습니다. 전면 장갑 덕분에 대부분의 연합군 무기에 거의 무적이었고 개별 전투에서는 여러 대의 적전차와 맞서 싸워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티거는 과도한 연료 소비, 교량 통과의 어려움, 그리고 전문 기술자와 긴 수리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정비 등 중요한 작전상의 단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티거 생산은 제국의 산업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3년 동안 생산된 티거는 1,000대 남짓에 불과했지만 소련은 같은 기간 수만 대의 T-34를 생산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개별 전차의 기술적 우위가 수적 열세를 결코 상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943년 화력 기동성 그리고 생산 가능성의 균형을 맞춘 판터가 등장했습니다. T-34처럼 경사 장갑과 고속 75mm 포를 장착했습니다. 무게는 중간 정도여서 중전차와 중전차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나 쿠르스크 전투에서 판터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기계적 결함이 잦았습니다. 변속기와 서스펜션 문제로 적과 마주하기도 전에 많은 수가 전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결함은 해결되었고 판터는 존경받는 장갑차가 되었지만 복잡성과 비용은 여전히 대량 생산의 걸림돌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대화의 다음 단계는 킹타이거로 알려진 티거이었습니다. 70톤에 가까운 무게와 탁월한 두께의 전면 장갑을 갖춘 이 전차는 연합군의 정면 공격에 무적이었습니다. 88mm의 장포는 원거리에서 어떤 적 전차라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이 부족했고 기계적 신뢰성도 부족했습니다. 많은 전차가 효과적인 전투에 투입되기도 전에 기술적 문제로 인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프로젝트는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설계한 초중전차 마우스였습니다. 무게가 거의 200톤에 달하는 이 전차는 128mm 주포와 75mm 부포를 장착했습니다. 전면 장갑은 200mm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제기는 단 2대만 제작되었습니다. 시험 결과 마우스는 실제 상황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무게 때문에 다리를 건널 수 없었고 급류작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스노클 시스템이 설계되었지만 전투에서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거대함은 전체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포병대는 800mm 구경의 구스타프 철도포, 일명 도라를 개발했습니다. 이 거대한 포는 운용에 1000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했고 30km가 넘는 거리에서도 수톤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1942년 세바스토폴 포위 공격에 사용되어 지하 요새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용성은 미미했습니다. 조립하는 데 몇 주가 걸렸고 궤도는 특수 보강이 필요했으며 일단 설치되면 적군 항공기에 손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균형적인 무기를 제작하는 데는 막대한 양의 재료 자원과 노동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동일한 노력만으로도 전술적 효과가 더 큰 재래식 무기 수십 개를 생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도라 탄약은 독점적인 제조 공정을 필요로 하여 공급이 복잡했습니다. 장갑차와 수송 차량의 모델과 변종이 급증하면서 병참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독일은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버전을 생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예비 부품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시스템에 적응해야 했고 전문 정비사들의 훈련은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대가 적절한 정비 부족으로 운용되지 못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는 이러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티거는 고립된 교전에서는 파괴력을 발휘했지만 생산 부족과 판터의 기계적 결함으로 전략적 영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소련은 단순화된 설계로 제작되어 야전에서 쉽게 수리할 수 있는 T-34 수만 대를 배치했습니다. 독일과 적들 사이의 접근 방식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제국은 각 기계의 기술적 완벽성을 추구하는 반면 연합국은 장기 작전을 지속하기에 충분히 좋은 장비의 대량 생산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상전의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적시에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산업 역량과 사실상 무한한 자원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군은 서류상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너무 비싸고 부족하며 신뢰할 수 없는 무기들로 무장했습니다. 극단적인 혁신에 대한 도박은 손실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적의 대량 생산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하여 권력의 상징으로 탄생했던 강철 거인들은 결국 제3제국의 전략적 모순을 상징하는 존재로 전락했고, 이러한 철학이 전쟁 말기에 전쟁의 다른 영역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논쟁의 한을 가능한 것에 도전한 기계들. 제국 항공대는 정교한 전술 교리, 숙련된 조종사, 그리고 단기 작전에 적합한 항공기를 조합하여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투기와 급강하 폭격기의 공조는 초기 유럽 전역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조직 설계는 제한된 범위의 작전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분쟁이 대서양과 우랄 산맥을 연결하는 소모전으로 전환되자 작전 반경이 넓은 전략 폭격기의 부족과 장기적인 생산 주기를 유지할 산업적 부족은 구조적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연합군의 공습 압력에 직면한 정치 및 군 지도부는 하늘의 균형을 바꿀 실험적 프로그램에 투자했습니다. Me-162Z 전투기는 그 야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분쟁 발발 전에 구상된 이 전투기는 터빈이 성숙해지는 동안 검증된 프로펠러 셀을 사용하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불리한 상황에서 실전 배치된 이 전투기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속도 벡터를 비행 중대에 제공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연합군 전투기를 쉽게 능가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전투 시점을 선택하고 적의 반격 전에 사격하여 적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는 이점이었습니다. 사문의 30mm 기관포에 집중된 무장은 정확한 연사 횟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중폭격기의 방어 구역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독일 영공 내 연합군 항공기 밀도 증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를 특별하게 만든 기술은 심각한 한계를 안겨주었습니다. 내열 합금에 의존하는 유모 004 엔진은 수명이 매우 짧았고 더 이상 군수 지원이 불가능한 교체 및 수리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해상 봉쇄와 야금 공장 폭격으로 악화된 니켈과 크롬 부족은 교체용 터빈의 가용성을 감소시켰습니다. 제트 비행으로의 전환 또한 특별한 훈련을 요구했습니다. 가속, 가스 입력 체계, 착륙 속도 관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훈련이 필요했는데 대피, 손실, 연료 부족에 시달리는 비행 학교에서는 이 시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Me-261을 전폭기로 개조해야 한다고 직접 개입했고, 이로 인해 갈란트와 같은 조종사들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순수 요격기로서의 사용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시에 사용 가능한 셀이 제한된 1,000회 이상의 셀이 생산되었고, 명확한 성능 이점을 가진 시스템으로서는 예상보다 운영상의 영향이 적었습니다. 로켓 차원은 평행하게 전진했습니다. 최초의 실전 순항 미사일인 B-1은 일반적으로 서유럽 해안의 경사로에 장착된 간단한 펄스젯을 사용했습니다. B-1은 중요한 충전량을 탑재하고 자이로 컴퍼스와 거리 제어를 결합한 초보적인 유도 시스템으로 지속 속도로 비행하여 프로그램된 궤도에 도달하면 연료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영국 방위군은 곧 포병, 고속 전투기, 고정식 풍선을 이용하여 B-1을 요격했습니다.
비행 중 공기역학적 효과를 이용한 불안정화 기동까지 개발되어 미사일의 날개를 밀어 경로를 변경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체 부피는 방어 우선순위를 재설계하고 특정 순찰대를 배정해야 했고, 이는 연합군의 영토 방어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B는 기술적 도약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액체 추진, 관성 유도, 그리고 우주를 스쳐 지나가는 탄도 비행 범위를 갖춘 B는 현대 기술로는 요격할 수 없는 견고한 외형을 지녔습니다. 이륙 후 전투기와 포병의 사거리 밖으로 상승하여 목표물 위로 초음속으로 강화했고, 목표물에서 폭발하여 구조물과 필수 시설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정밀성은 제한적이었고 종종 전체 지역 규모로 운용되어 특정 목표물에 대한 군사적 효과를 감소시켰으며, 콘크리트 노드를 무력화하기보다는 억제 및 처벌에 더 가까운 용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생산은 극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한 지하 시설에 의존했는데, 이는 단일 작전 효과와 비교했을 때 인적 및 물류적 비용으로 인해 전략적 편의성에 대한 내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거리 포병대는 B-3를 통해 중간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B-3능관에 다연장포를 배치하여 단 한 번의 대규모 폭발 없이도 발사 속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보호된 진지를 통해 도심을 타격하는 것이었지만 특정 시설에 대한 폭격이 잇따랐고, 프로그램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성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업계는 아메리카 폭격기 아메리카 보머 계열에서 대륙간 항속거리 항공기를 평가했습니다. M264, Ju390, He277과 같은 설계는 대양을 횡단하고 장약을 발사하고 유럽으로 귀환하는 형태를 연구했습니다. 신뢰성 있고 강력한 엔진의 부재, 만성적인 연료 부족, 그리고 보조 탱크에서 발생하는 유용한 적재량 감소로 인해 이러한 작전 실행 가능성 개념은 시제품 개발과 연구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사고는 오이겐 쉔거와 이레네 브레트가 공동으로 개발한 질버 포겔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폭격기는 보조 로켓으로 상승하여 고밀도 대기층에서 연속적인 반동을 통해 대륙간 거리를 횡단하도록 고안된 중궤도 폭격기였습니다. 이 폭격기에는 극초음속 지상 제어와 부분 재도립을 위한 열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수십 년 후 항공학이 해결하게 될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델이나 기술 자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전선이 내륙으로 압축되는 동안 독일 지도부가 도달하고자 했던 지평을 보여주었습니다. 점 방어에서 Me-163 코멧 로켓 요격기는 거의 수직 상승과 시속 1.0km에 가까운 속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추진 자율성은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았는데, 적의 진영과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에 이륙하여 한두 번 통과한 후 활공하여 재래식 장비 없이 착륙해야 했습니다. 부식성이 매우 강한 연료는 지상 손실을 초래했고 복잡한 안전 프로토콜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폭격기 격추 수를 줄였고 전투 가능 시간이 짧고 군수 요구사항이 지속 방어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극한의 성능을 지속적인 효과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초229로 대표되는 비행 날개 실험은 정면 시그니처를 줄이고 고전적인 동체 없이 양력을 분산시키는 기하학적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주모 터빈과 혼합 구조를 통해 유리한 항력비와 당시의 원시적인 레이더에 덜 눈에 띄는 외형을 제공했습니다. 시험 중 사고와 전시 압력으로 인해 실제 운용 평가는 불가능했지만, 이 기종은 이후 다른 국가에서 다시 채택될 발전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분산에 있었습니다. 지속 생산 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시스템에 자원을 집중하는 대신 업계는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제조업체 간의 경쟁, 계열사 간의 적대감, 그리고 총통의 기술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우선순위를 희석시켰습니다. 그 결과 서류상으로는 훌륭한 시제품들이 모자이크처럼 즐비했지만 임계 질량이 부족한 짧은 시리즈, 폭격과 자재 부족으로 중단된 조립 라인이 되었습니다. 연료 배급, 비행시간 감소로 조종사들이 이전하고 훈련센터가 이전되면서
가장 유망한 항공기조차 작전적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방공망은 풍부한 요격기, 통합 레이더, 전투기 통제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예비 부품이 필요했지만 그 대신 취약한 물류체인과 지나치게 좁은 공급 창구를 가진 고성능 부품들을 제공받았습니다. 전쟁이 진전됨에 따라 속도나 화력의 적시 우세만으로는 연합군 침공의 일상적인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산업도시들은 계속 공격을 받았고 정유소와 합금 공장은 잦은 중단을 겪었으며 매달 비행, 유지 보수,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물자 기반은 침식되었습니다.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중에서도 획기적인 혁신을 향한 도박은 장기간 생산, 훈련 유지가 가능한 적과 충돌했습니다. 따라서 공중 우세는 기술적 야망과 총력전의 현실 사이의 극명한 대조로 특징 지어졌으며 이러한 대조는 연합군의 대응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교훈이 분쟁 이후 항공 및 미사일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서양의 그림자, 독일의 잠수함 전쟁. 전쟁 초기부터 독일 해군은 본질적인 모순에 직면했습니다. 히틀러는 대규모 함대 건설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잠수함은 영국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카를 데니츠 제독은 전쟁 이전부터 무제한 잠수함 작전만이 영국을 협상으로 이끌고 영국 경제를 지탱하던 상선 교통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300척의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운용하면 대서양 횡단 항로를 봉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비전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독일 잠수함 함대의 중추를 이루는 7형 유보트 함대는 북대서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율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무방비 상태의 상선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어뢰와 함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940년에서 1941년 사이에 소위 행복한 시대 덕분에 잠수함은 영국 제도 근해와 이후 미국 해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잠수함이 같은 호송선단에 집결하는 늑대무리 전술은 침몰 횟수를 늘리고 연합군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작전은 방어 기술의 한계 덕분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야간 수상 공격은 탐지 확률을 감소시켰고 무선 통신을 통해 부대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어뢰는 단거리에서 발사되어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센티미터 레이더는 어둠 속에서도 먼 거리에서 잠망경과 사령탑을 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상된 소나는 수중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탐지했고 해지호그와 같은 신형 무기는 직접 충돌 확률을 높였습니다. 호위 항공모함과 초계기의 도입은 대서양 공역을 폐쇄하여 잠수함이 더 오랜 시간 잠수해야 했고 기동성이 제한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혁신적인 기술로 대응했습니다. 음향어뢰의 자운퀘니히 엑사운크닉는 프로펠러 소음을 따라가며 명중률을 높였지만 곧 연합군이 견인한 음향교란 장치로 대응했습니다. 스노클은 수중에서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있게 해 노출을 줄였지만 레이더 탐지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서양 해전은 산업 생산 경쟁으로 변모했습니다. 유보트가 선박을 침몰시키는 동안 북미 조선소들은 리버티형 화물선을 손실률을 뛰어넘는 속도로 인도하여 연합군의 선박 건조량을 꾸준히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은 21형 잠수함을 개발했는데 이는 장기 잠수 작전을 위해 설계된 최초의 잠수함으로 여겨진다. 이 잠수함은 대용량 배터리, 저소음 정의 모터, 그리고 최적화된 유체역학적 선체를 탑재했다. 수중 속력은 많은 호위함보다 뛰어났으며 이는 접촉 유지 및 탈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어뢰 재장전 속도가 빨라 몇 분 만에 완전한 일제 사격을 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 백척 남짓의 잠수함이 완성되었고 적군을 격침시키지 못한 순찰 임무는 단 2척뿐이었다. 성급한 모듈식 설계로 인한 품질 문제는 잠수함의 신뢰성을 더욱 저하시켰다. 23형은 이러한 원리를 연안형으로 확장했습니다. 더 작고 더 빠르며 배수량이 더 적은 이 함선은 북해와 발트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크기가 작아 탐지가 어려웠지만
그 특성 덕분에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어느 정도 작전을 수행하여 영국 해역에서 상선 몇 척을 격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함선들은 비록 유망했지만 연합군이 공중 및 수상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등장했습니다. 독일 해군은 잠수함 외에도 고속 공격정을 배치했습니다. 연합군이 이 보트라고 불렀던 S보트는 영국 해협과 북해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40노트가 넘는 속도와 어뢰 및 대공포를 탑재한 S보트는 호송선단과 항구에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 슬랩턴 샌즈에서 열린 연합군 훈련에 대한 공격에서 입증되었듯이 S보트의 전술적 효율성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부대수와 증가하는 공중 지원 범위는 S보트의 전략적 영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반면 대규모 수상함 프로젝트는 해군 계획의 일관성 부족을 반영했습니다. Z 계획은 10만 톤이 넘는 거대 전함들을 예견했는데 그중 일부는 500mm가 넘는 주요 부품을 장착하여 이론상 영국 해군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조는 설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1941년 비스마르크호의 침몰은 히틀러에게 전함이 값비싸고 취약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비스마르크호의 침몰과 그에 따른 티르피츠의 무력화로 인해 1943년 레더 제독을 데니츠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데니츠는 잠수함전에 대한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신형 잠수함의 대량 배치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대륙 침공 전 연합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수함 건설은 미텔바우와 같은 지하시설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는 수천 명의 포로가 극한 환경에서 노역에 시달렸는데 이는 로켓 프로그램과 유사한 노력이었습니다. 잠수함은 생산을 분산시키고 폭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모듈식 구호액으로 조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 부족, 베테랑 지휘관의 상실, 그리고 연합군의 기압으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의 효과는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해상에서 육지와 공중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첨단 혁신에 대한 도박은 연합군의 산업 및 물자 우위와 충돌했습니다. 유보트는 여전히 끊임없는 위협이었지만 갈등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점차 약해졌습니다. 진정한 잠수정으로의 전환은 해군 기술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지만 전쟁의 즉각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유산은 이후 잠수함 전력의 발전과 다른 강대국들이 대서양 해전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계의 과학, 현실과 환상 사이. 독일의 과학적 노력은 처음부터 수반되었던 모순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독일에는 인류 물리학자, 엔지니어, 수학자들이 있었지만 정권 이념, 내부 자원 갈등, 그리고 유대인 과학자들의 체계적인 배제는 그러한 잠재력을 전략적 성과로 전환할 가능성을 감소시켰습니다. 소위 경이로운 무기라고 불리는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들은 응용과학과 기술적 추측 사이의 중간 영역에 위치했습니다. 1939년에 결성된 우라늄 클럽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카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제커, 쿠르트 디브너와 같은 인물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1938년 12월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발견한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라늄 원자핵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쇄 반응의 가능성은 발전과 전쟁 모두에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군 지휘부는 즉각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진전은 느렸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핵 반응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전쟁이 발발한 기간 내에 사용 가능한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중수의 금속 우라늄을 현탁시켜 제어된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했습니다. 가장 진보된 실험실은 하이겔로흐의 한 교회 지하에 설치되었는데 그곳에는 수백 개의 우라늄 큐브가 담긴 원통형 중수 탱크가 설치된 실험용 원자로가 있었습니다. 실험은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1945명의 연합군이 4월 알소스 작전을 통해 이 앙상블을 점령했습니다. 연합군 보고서는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담 자원 부족, 소규모 연구 그룹으로의 분산,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는 진전을 제한했습니다.
유대인 과학자들의 추방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은 훗날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재들을 잃었습니다. 케임브리지 근처 팜홀에서 독일의 주요 물리학자들을 신문한 결과 그들은 미국의 업적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녹음된 자료에는 일본에서 실제로 핵무기가 사용된 것에 대한 놀라움과 필요한 임계 질량을 둘러싼 계산 오류가 드러났는데 이는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숙달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핵 프로그램과 더불어 투기적인 수준에 가까운 프로젝트들이 존재했습니다. 소위 광선 무기는 일부 분야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 팀이 파괴적인 빔에 전자기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어떤 연구는 고주파 방사선을 사용했고 다른 연구는 입자선을 생성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슈레더 슈트란츠라는 장교는 X선을 기반으로 장갑을 관통하거나 항공기 엔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자는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SS가 부분적인 시험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군사적 적용이 불가능한 초보적인 시제품 수준 이상으로 발전한 것은 없었습니다. 비전통적인 항공기를 설계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루돌프 슈라이버는 주변에 터빈을 배치하여 수직 이륙과 고속 비행이 가능한 원형 장치 설계도를 개발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발명가 빅토르 샤우베르거는 자연 유체 역학에서 영감을 받은 구심 흡입 시스템인 임플로전 임플로시온을 기반으로 추진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이 전통적인 연소 없이도 추력을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모형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이러한 아이디어는 연구 및 축소 모형과 함께 초기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나치 비행 접시에 대한 전설은 이러한 비밀 프로젝트에서 비롯되었지만 전투에서 실제로 운용된 항공기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이겐 쉥어와 이레네 브레트의 질베르 포겔 프로젝트는 더욱 확고한 야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중에도 폭격기는 보조 로켓을 이용하여 상층 대기층으로 상승한 후 더 밀도가 높은 대기층에서 연속적인 반사를 통해 대륙 간 거리를 횡단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산 결과 독일에서 이륙하여 뉴욕에 도착한 후 태평양까지 계속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쉥어는 극초음속 공기역학적 제어, 마찰에 대한 열 보호, 그리고 추진 요건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십 년 후 우주왕복선 엔지니어와 재도립체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예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계획과 계산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940년대에는 그러한 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재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정도 규모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산업적 역량도 없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은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933년 유대인 과학자들이 추방되면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엔리코 페르미, 르 실라르드처럼 나중에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사라졌습니다. 힘러나 괴벨스 같은 지도자들이 자원 분배에 개입하면서 보다 구체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연구 대신 화려하거나 선전적인 프로젝트가 선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화는 과학이 선전과 이념에 종속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극도의 비밀주의는 한계를 심화시켰습니다. 팀들은 정보 교환 없이 고립된 채 일했고 이는 공동의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또한 분야 간 구분으로 인해 관련 분야 간의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합국의 독일 과학에 대한 인식도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독일이 혁명적인 무기를 생산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1943년 8월 페넴인데 폭격과 같은 폭격을 부추겼고 미국이나 소련에서 페이퍼클립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자들을 체계적으로 포획하는 작전을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부분적으로는 로켓 기술의 실질적인 성과 때문이지만 개발 역량에 대한 기대치를 부풀린 나치 선전 활동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은 독일 과학자들 스스로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수년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뒤처졌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가 원자무기의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을 때 전문가들은 로켓이나 제트 항공처럼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원을 투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실제 성과와 선전적 인식 사이의 괴리는 제국의 비밀 무기에 대한 신화가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과학과 추측 사이의 경계에서 제3제국은 탄도미사일과 같은 후속 기술에 영향을 미친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론을 넘어서지 못한 아이디어에도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핵분열은 그 원리는 이해되었지만 무기로 전환할 물질적 수단은 없었습니다. 질베르 포겔은 진보된 비전을 보여주었지만 당시의 야금술과 추진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혁신과 환상적인 프로젝트가 뒤섞인 이러한 독일 연구는 정치가 기술의 방향을 좌우하던 체제에서 과학적 야망과 실질적인 한계 사이의 긴장감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제3제국의 과학적 전망은 성취와 약속의 불완전한 모자이크처럼 드러났고, 이러한 경험들이 전후 시대의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적의 무기인가 불가능한 환상인가? 소위 독일의 기적의 무기들을 평가하려면 기술적 성과와 분쟁 전개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역사상 가장 야심찬 군사연구 사업 중 하나였으며 후속 기술을 예견하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투자된 자원과 정권의 선전이 만들어낸 기대에 비해 전략적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자원의 체계적인 분산이었습니다. 업계는 몇몇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대신 군부 간의 경쟁과 국가 계약을 둘러싼 제조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여러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유망한 기술 발전의 잠재력을 희석시키는 파편화가 발생했습니다. Me-262Z 전투기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 전투기는 당시 연합군의 어떤 전투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혁신적인 항공기였지만 독일이 이미 영공 통제권을 상실한 이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2년 동안 1,000대가 조금 넘는 생산량은 미국과 소련이 생산한 재래식 전투기의 생산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신기술 훈련을 받은 조종사의 부족은 이 전투기의 활용을 더욱 제한했습니다. 21형 잠수함은 장기간 잠수 작전을 수행하고 전후 잠수함전을 대비하도록 설계된 또 다른 결정적인 개념적 진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분쟁 종식 전까지 적군을 격침시키지 않고 순찰 임무를 수행한 부대는 겨우 두어 척에 불과했습니다. 100척이 조금 넘는 잠수함이 완성되었지만 대서양 전투의 요구에 비하면 그 숫자는 미미했습니다. 서두른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는 잠수함의 신뢰성을 더욱 저하시켰습니다. 독일의 대량 생산 유지 능력 부족이 적시 기술적 우위를 무력화시킨 요인이었습니다. 소련의 T-34 전차, 미국의 셔먼 전차, 영국의 스핏파이어 전차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효과적이었고 손실을 상회하는 수량으로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개별 전차의 성능이 더 강력했던 티거와 판터 전차는 수만 대의 적군을 상대로 수천 대씩 생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상반된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은 각 전차의 기술적 우수성을 우선시한 반면 동맹국들은 견고하고 제작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한 모델을 추구했습니다. 독일 무기의 예상 배치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설령 Mi-262가 1942년에 대량으로 운용 가능했더라도 정비, 연료, 조종사 훈련 등의 문제로 그 영향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1형과 23형 잠수함이 1943년에 운용 가능했더라도 연합군의 해군 건조에 대한 산업적 우위가 그 영향을 상쇄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적대국의 물자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미국은 다른 모든 교정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자를 생산할 수 있었고 소련은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면서도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독일은 제한된 자원에 의존했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장기 소모전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비밀 무기의 영향력은 심리적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요제프 괴벨스의 선전은 이를 저항과 복수의 상징으로 제시했습니다. 런던에 대한 V1과 V2 로켓 공격은 영국의 사기를 꺾거나 정책을 바꾸지 않았지만 독일이 여전히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에게 결정적인 무기에 대한 약속은 1943년 후반 이후
패배가 명백했던 상황에서도 희망을 연장하고 저항 의지를 강화했습니다. 연합군 모델과 비교하면 산업전쟁의 기본 원리가 드러납니다. 구조가 단순한 T-34는 분산된 공장에서 생산되어 전장에서 수리될 수 있었습니다. 셔먼은 개별 결투에서는 열세였지만 규모, 포병 및 공중 지원, 그리고 전술적 조율로 이를 상쇄했습니다. 스핏파이어는 훈련과 군수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전쟁 내내 효과적인 공군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의 새로운 설계는 각각 다른 훈련, 매뉴얼 그리고 복잡한 정비 체계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개입은 연구를 더욱 왜곡했습니다. 히틀러는 마우스 전차나 도라 기관총처럼 전략 물자와 노동 시간을 소모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작전적 이점을 창출하지 못하는 화려한 프로젝트를 선호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화려한 아이디어로 총통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했고 더 실용적인 계획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정치화는 기존 시스템의 점진적 개선보다 급진적인 혁신을 우선시하는 인센티브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밀 무기의 유산은 독일의 패배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연합국은 문서, 시제품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에 투입된 과학자들을 노획했습니다. 페이퍼클립 작전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을 통해 베르너 폰 브라운과 같은 전문가들이 미국으로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1969년 달 착륙으로 이어진 우주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소련 역시 독일 기술을 무기고에 통합하며 동일한 수준의 노획물을 획득했습니다. 21형 설계는 전후 디젤 전기 잠수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르텐 형제의 비행 날개는 이후 스텔스 항공기의 특징을 예견했습니다. V2 기술 원리는 우주 로켓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경이로운 무기들이 비록 즉각적인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20세기 후반 군사 기술을 형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역설적인 점은 이러한 무기들의 가장 큰 영향이 전쟁이 끝난 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계획이 실전 배치되기 전에 패배했지만 승전국들은 이러한 발전을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비범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은 제3제국을 초월하는 유산을 남겼고 전후 기술 대립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으며 미래 갈등에서 과학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